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강의하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를 언제 시작하나 그런 수업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군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대면 강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이 잘 견뎌내 주셔서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수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모든 강의의 핵심, 여러분과 다시 더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종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 수업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수업입니다. 통일운동 그리고 북한선교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죠. 사실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갖고도 묵직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 많은데 북한선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묵직한 주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이 주제를 또 다루어야 합니다.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이 두 개의 주제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두 개의 주제가 별개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별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아지는 거죠.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를 좀 더 확장을 해보죠. 우리의 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등등 우리의 전부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와 통일운동, 이것은 별건이지만 충분히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운동과 북한을 또는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통일운동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통일운동을 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며 정리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업이 별건처럼 보이는 두 개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 날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일과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통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일의 분량을 좀 더 두고요. 선교를 이야기하는 분량은 좀 적게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 우리의 수업의 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통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정작 통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어쩌면 너무 익숙한 말이고 대략 그 뜻은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요.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요.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내가 잘 알아. 그런데 그럼 설명 좀 해줘 볼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쩔쩔매죠.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쉽지 않아요. 네,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알고 있다는 착각이 주는 불편함 때문인 거죠.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이란 바로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 이상, 뭐 둘, 셋, 넷, 뭐 그 이상 여러 개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죠. 그러면 이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뭐가 될까요?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을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단된. 그렇죠. 통일이 되어 있으면 통일 얘기를 안 하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분단되어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문화적으로도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분단되어 있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이 모든 부분에 분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통일인 거죠. 하나가 되어 살게 되는 것. 이게 통일인 거죠. 이번에는 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련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상이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 어떻습니까? 1인 독재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러나 남한은 북한은 그렇고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경제 체제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죠. 이렇게 독재 체제, 민주 체제,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이렇게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 하나의 체제로 되어지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선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미시오 데이, 즉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텐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할 텐데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은 하나님의 나라이냐? 북한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냐? 북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맞겠어요? 네,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다. 네, 북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네, 북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 하에서 우리의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론의 관점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할 것이고 더욱이 한반도 통일학의 관점을 더한 복합적 관점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2번에 걸쳐 수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단의 원인 혹은 분단의 이유를 찾는 건데 분단의 원인을 알고 분단의 이유를 아는, 즉 분단의 역사를 알 때
통일 담론을 정리하는데, 통일 방법론을 찾아가는데 대단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이것은 별건인 것 같지만 절대 별건이 아니라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즉 분단과 한국전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전쟁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입니다. 한국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한국전쟁의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뭐 당연히 북한 아니냐? 이런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당장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은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옹진, 개성, 동두천, 춘천, 인학 등지의 육로와 동해안을 돌아 삼척, 임원진 등지에 상륙하여 일제히 공격해 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북한만이 원인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의 책임이 과연 북한만이 원인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북한이 6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소위 적과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쪽이 있었습니다. 이 측은 이러한 적과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 통일로를 한국전쟁은 끝났는데 분단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벌어진 전쟁은 1953년 끝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것은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를 추구하자는 종전 또는 평화협정이 아닌 전쟁을 쉬거나 멈춘다는 휴전 또는 정전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전쟁을 쉬는 상태이지 평화의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종전 상태가 아니니 갈등과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현재 6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내부의 문제일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결집력이 약한 민족성 탓일까요? 지정학적 이유일까요? 사대주의 근성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꿉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꿉시다. 라고 일각에서, 아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데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여러 근거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교수가 왜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지 의아했던 내용들에 대한 의문들이 다수 아니면 바라기는 전부 풀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풀리시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지만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 이해한 통일이란 무엇이며 선교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한 바를 적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통일이란 선교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따라 제 폰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까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분단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체제와 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있어서도요. 네, 순수한 우리말, 오랫동안 우리가 써오던 말도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하면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특히 한반도는 국제분쟁의 희생물이 되는 비운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늘 수업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가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한반도 분단사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우방이라고 여긴 그리고 여기고 있는 미국, 그리고 뭐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그럼에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의 부정이라는 역사의 변증법적 작동에 의해 더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이 힘들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절망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목하고 싶은 성명서들 또는 선언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일명 88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고, 이것을 능가하는 선언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기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8 선언,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몇 차례 거론했다시피 한국교회의 통일 담론은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다 한국교회의 통일 방향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저쪽으로 정부가 통일 정책을 지향하면 그쪽에다가 또 자리를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앙적 태도를 가진 교회나 단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보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NCCK도 한기총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부의 통일 정책이 상응하느냐 상충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를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지향적 이념에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통일 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NCCK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진보적 성향의 교회나 단체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분명히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NCCK와 한기총 사이, 뭐 지금의 한기총, 예전의 한기총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업에서 한기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한기총이 내놓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기총이라고 그냥 일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들어와서는 양분된 담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NCCK나 한기총과 같은 담론만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합니다. 아니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평화적 담론이냐, 화해적 담론이냐, 공격적 담론이냐, 수비적 담론이냐, 흡수적 담론이냐, 통합적 담론이냐, 민족적 담론이냐, 인도적 담론이냐 등등과 같은 다양한 담론의 논의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느냐, 화해적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은 평화와 화해는 함께 맞물려 가지만 무엇에 방점을 찍느냐, 즉 무엇에 포인트를 찍어서 통일 논의를 해나가느냐는 다릅니다. 저는 평화와 화해를 함께 얘기하지만 저는 화해부터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해와 평화를 함께 얘기하지만 평화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화해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해 신학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화해 담론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공격적 담론이냐 수비적 담론이냐, 그러니까 한 번 더 통일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 공격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수비적 담론이냐, 그리고 흡수적 담론이냐. 그러니까는 북한을 흡수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냐, 공격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냐에 따라서 공격적 담론이냐, 흡수적 담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격적 담론과 흡수적 담론은 보통 함께 가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에 더 방점을 두느냐, 공격에 방점을 두느냐, 흡수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담론을 어떻게 담론이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 담론이냐, 흡수와 통합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민족적 담론이냐, 인도적 담론이냐. 이게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별로 달지 않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이의를 다는 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민족 담론을 가지고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소위 특별히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민족주의라든가 일본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민족적 담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 안에 있습니다. 지구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담론 또는 민족주의 담론 등과 같은 것들이 늘 경계를 받고 있죠. 그래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민족적 담론이 아니라 인도적 담론, 인도주의적 담론에 의해서, 평화주의적 담론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흡수 통일 담론을 우리 수업에서는 정치신학 담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신학 담론이라고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흡수통일 담론을 그렇게 칭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문제 삼는 평화주의적 화해통일 담론을 우리 수업에서는 화해신학 담론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치신학 담론과 화해신학 담론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통일에 관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신학사상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칼바르트, 보네포, 미로슬라브 볼프 이 세 분의 신학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 한반도 통일 담론, 그동안의 한반도 통일 담론에 특별히 진보적 한국교회 또는 중도적 한국교회에 어떻게 배태되어 있을까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어떤 태도들이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한국교회에 이 세 분의 신학적 사상이 배태되어 있었는지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반정복주의 그리고 반승리주의, 정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승리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패배주의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복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승리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성,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보적 한국교회와 중도적 한국교회에서 보여주었던 한반도 통일 담론의 대표적인 태도는 평화주의적 담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모든 대화는 철저하게 평화를 위한 대화이어야 하고 화해를 위한 대화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트집 잡고 싸우자고 하는 대화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유발시키는 대화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풀어야 하는 화해를 위한 대화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평화를 위한 대화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필요한 태도는 화해신학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평화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리는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화해와 통일, 평화와 통일, 화해, 평화, 통일의 상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통일의 상관성, 평화와 통일의 상관성, 그리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수업, 그러니까 이 과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그 화두가 무엇이죠? 통일입니다. 우리 수업, 이 과목의 화두는 언제나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반드시 두 개념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화해와 평화. 화해와 평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통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해, 평화, 통일, 싸움을 멀리하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화해하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입니다. 제가 우리 수업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쓸 것입니다.
자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의 3종 세트.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남북 간의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드디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남북 발전의 현실화를 위한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화해 협력, 평화 공존, 이것이 궁극적으로 되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화해 없이 평화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화해 없이 평화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래야 그 통일은 얼마 안 있으면 깨지거나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통일은 통일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죠. 예. 문의만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의만 통일이 아니라 진짜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화해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와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특수관계입니다.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면서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수관계를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와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권의 긴장과 불안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평화만 유지가 되더라도, 화해를 통해서 평화만 유지가 되더라도 아시아의 긴장 상태는 많이 완화가 될 것이란 말이죠. 당연히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나아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인 통일을 남북 주민들이 합의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가는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면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통한 남북 발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요, 우리가 통일하고자 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과 북한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량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주민들 간에 그리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스스로 간에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북한 구성원들 모두가 이 역량을 갖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두 개의 역량 내지는 두 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념의 차이로 인한 남남 갈등만으로도 힘든데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의 편견과 차별에 따른 남북 갈등이 더욱 덧붙여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수업에서 다룬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화해, 평화, 통일. 이것은 통일 3종 세스타, 통일 3종 세스타였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다.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싸우지 마, 시끄러, 입 닫어, 그만해,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거치지 않은 강제된 평화는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평화, 통일,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무늬만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은 언제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언제든지 다시 분열될 수 있는 한시적 통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이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한시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통일은 선물이고 통일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쏟는 수고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학기 수업 내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북한은 어느 나라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속을 들여다보고 나면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같은 민족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몇 년 뒤에 전쟁을 치르면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적 실체로서 체제 경쟁과 대립 속의 이질성과 적대감을 키워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지요. 매우 모순적인 측면들이죠. 그렇죠? 이질성과 적대감을 키우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다고 하는 측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입니다.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이면서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남북한의 상호 존재와 인식에 따른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입니다. 그런데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적으로 때로는 격하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동포이면서 적, 원수이면서 가족, 민족. 그러니까는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이죠. 특히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그러니까 분단 75년입니다. 한국전쟁은 70년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 다른 정치체제로서의 이질성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게는 시간만큼 어떤 이질감, 그리고 적대감 이런 것이 강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남북한은 이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분단의 탈피와 통일을 민족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화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단 이후 75년 동안 남북한은 대립 속에서도 동포에 기초한 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이 민족의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경쟁과 적대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공전 공용의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북한은 민족의 관점에서 공전 공용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남북관계 상황이기에 안보의 관점에서는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인식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 현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북한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의 북한 실체를 무시해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듯한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한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균형적인 인식이 우리에겐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적대와 대립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북한을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편집해서 이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자신의 구미에 맞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편집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북한을 재단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이해, 특별히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필수적인 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을 공전 공용의 상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 상황에서 모순적인 북한의 실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공존 공영의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이를 넘어 공존 공영의 상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입니다.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통일 문제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이고 대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파트너가 남과 북 상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상호 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꾸 대결하려고 하고 자꾸 갈등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통일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평화롭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이해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물론 이해와 판단이라는 것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에는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 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말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남한에서도 예전에 불미스럽게도, 아니 불미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하게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 매체가 무조건 의심할 만한 것이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셋째는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가치 기준이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바로 그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현상과 원인,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 가치 기준인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는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러나 보편적 가치 기준이 상황적인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특별한, 특수한, 상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존재하고 각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편적 가치 기준이 상황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통일 운동을 살펴보고 북한 선교를 살펴보는 이 모든 입장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 또는 정치 경제적인 입장을 넘어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의 판단의 기준, 이해의 기준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화해신학의 관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할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 수업이 절반만의 의미만 갖게 됩니다. 절반만의 의미만 갖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세 개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복음주의적 견해, 에큐메니칼적 견해, 그리고 통전적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견해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북한 선교는 어느 견해의 입장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북한 선교를 하는 방법이 될까요? 복음주의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에큐메니칼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통전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선교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세 개의 견해 중에 어느 견해에 부합한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지자는 것이죠. 물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한다면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 되겠죠. 견해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수업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신학의 차원에서 그간 우리 수업에서 정리하였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병로 박사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까? 김병로 박사는, 서울대학교의 김병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유물론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창조론의 관점이 유물사관이나 유물철학과는 전혀 상반되는 세계관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정면돌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걔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단군 사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셋째로 수령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북한 선교를 촉진시키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꼽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째, 1990년대 이후 수령교가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민족, 같은 민족,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 인민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므로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셋째, 주체사상의 철학적 내용을 기독교와 비교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거죠. 주체사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상하고 유일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넷째, 예수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적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째, 개인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을 신비스럽게 여기는 북한인들의 종교심을 적극적으로 삼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경험에서 나온 사건, 네,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윤리 도덕적 교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의 수용이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교회의 설교의 주 내용이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 내용이 쉽게 수용이 되는 거죠. 일곱째, 언어의 유사성도 큰 장점이다. 같은 말 쓰잖아요. 여덟째,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 배경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동진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조동진 박사의 설득력은 김병로 박사의 제안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 수업인 화해신학의 수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큽니다. 첫째, 교회의 대북 활동은 민족의 화해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과 목표 아래서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방 전까지의 북녘교회의 발전 역사와 그 소멸 과정을 조사 연구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찾아 확인하고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할 올바른 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북녘 땅에는 남녘보다 복음이 먼저 전하여졌고 1945년까지 남한의 2배 이상의 교회와 신도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쪽에 남아있을 신앙의 후예들을 찾아 격려하는 데서부터 대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셋째, 북녘 땅에는 자기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성직자와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과 신도들의 자녀들이 있고 그 손자들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넷째, 북한에는 전쟁 중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은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교회 재건 구상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 유물을 일거에 부수고 신축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사실 역사 보존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북한 교회는 북한 사람들의 교회이며 이제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그들의 공식 기독교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로마 교황청의 생각 같은 북한 교회를 남한 교회의 일부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남한의 교회들이나 해외 교포 교회들의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선전하는 일이나 그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일곱 번째, 남한의 교단들이 최근 북한의 자기 신학교 복원과 교구 확장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조속히 중지 되어야 한다. 이게 평양신학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네, 뭐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우겠다.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덟 번째, 남한의 교회 연합운동 단체들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자기 조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조직의 연장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기구죠. 그렇죠? 네. 북한 교회를 대표하고 또 남한은 남한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단체가 함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북한의 교회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소생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자생, 자주, 자치, 자전, 자급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지원해야 한다. 열 번째, 혼탁하고 분열된 남한의 교회 정치와 교권 투쟁이 북녘에 새로 싹트는 교회를 근본부터 오염시키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 남북 교류에 남한교회가 가진 자, 강한 자 또는 승자의 정복적 자세를 배제해야 한다. 정복적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북관계에서뿐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전체의 정복적 자세는 배제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겁니다. 먼저 형제를 원수로 여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전쟁을 정당하고도 유일한 북한 정복의 길인 것처럼 가르치던 냉전 사고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 활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정신으로 거듭난 활동이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고련의 신학은 분명 주체 사상의 근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다고 할 때 북한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김병로 박사나 조동진 박사의 제안처럼 이제는 오히려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염두를 둔 접촉 가능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공동선에 맞춰 한국교회는 조국령과의 대화 소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또 부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구련이 8월 15일이 되면 평화 통일 남북 북남 공동 기도 주일 기도문을 내놓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번 수업은 북한 선교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한 선교 방법론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북한 선교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창조적 제안을 했죠. 오늘은 화해평화통일신학 탐구라는 주제 하에 화해평화통일신학 방법론과 화해평화통일 시민교육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신학적 배경은 그렇죠. 화해신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매우 포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해신학에 근거해서 화해평화통일신학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화해평화통일신학에 의해서 모든 방법론들을 찾는 수업이기 때문에 화해평화통일 신학 방법론을 오늘 살펴보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방법론은 시민교육을 통해 실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해평화통일 시민교육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단은 과거사이기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 통일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지만 화해만이 한반도 분쟁과 갈등의 주 원인인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이 분단의 상황, 분단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시작이 된 것으로 75년, 한국전쟁으로 7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과거사가 쌓여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과거사를 놔두고 이것을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선의 길은 화해를 하는 겁니다. 네, 물을 거 묻고 따질 거 따지고, 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거 해결하고 하는 최선의 길로서의 화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선의 길로서의 화해는 신학적으로 4개의 개념을 갖습니다. 진실, 용서, 보상, 협상입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화해는 정의하고 상관없이 화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는 진실을 찾아내는 작업을 거쳐 화해의 첫 단계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용서는 사랑으로서의 화해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해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받을 사람이 있고 용서를 할 사람이 있겠죠. 어찌되었건 용서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상이 필요하죠. 지불 비용으로서. 상대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거나 내가 해를 입은 것이 있을 때 이 문제는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서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는 자, 여기까지 하면 됐어. 그래, 이제 끝났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최종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네, 거래로서의 화해 개념인 거죠. 이렇게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이 화해의 신학적 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평화, 통일, 시민 교육은 무엇을 다루자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 우리의 종착역인가? 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가는 일에서부터 통일 이후 보다 나은 삶에 관한 부분 모두를 담고 있는 것이 화해, 평화, 통일, 시민교육입니다. 통일은 좁게는 한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넓게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종착역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통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미래, 어마어마하게 나은 미래 준비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화해, 평화, 통일 시민 교육은 이념적인 관점을 넘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름의 차이에 대한 이해하기,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의 만남과 하나됨, 북한의 정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 문화에도 관심을 갖는 포괄적 관심이 화해, 평화, 통일, 시민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샬롬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부정의가 제거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잠하게 됐거나 혹은 강제된 자유의 무덤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이것은 세게 얘기를 하면 법 밖의 정의로서의 평화입니다. 법 밖의 정의. 예. 법을 넘어선 정의. 한반도의 현실은 분단 상태입니다. 두 개의 코리아죠. 투 코리아. 이 두 개의 코리아는 서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단 75년이지 않습니까? 분단 75년의 시간만큼 서로 아픔의 역사는 크고 깊습니다. 북은 남에 대해서, 남은 북에 대해서 서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투 코리아는 상대적 상태이지만 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칭적이지 않다 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사실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역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정치적 측면은 비대칭적인 데 반해 남북 관계는 여전히 대칭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이고요. 남한 내부적으로 보면 정치사회적 발전에도 분단 인식이 재현되면서 과거로의 퇴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 것을 들춰서 옛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이 현재인 것처럼, 현재가 옛날인 것처럼 그렇게 과거로의 퇴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거울을 보고 왜 도발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거울은 내가 짓는 표정과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이런 거울 앞에 서서는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왜 너는 지금도 그러느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면서 희극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이렇다면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또한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내일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남도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분단 극복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 구조도 달라져야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남한이니 먼저 남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이 변해야 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분단 극복이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분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곤란과 등등 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냉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이 함께 변하자는 공진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진화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은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진화 생물학의 개념이죠. 이렇게 함께 변하자고 하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개의 코리아는 무엇보다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남북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상대가 굽힌다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지면 된다. 내가 힘을 상대가 꼼짝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지면 상대는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힘의 논리가 우리 안에 큰 오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격차는 비교 우위를 결합시켜서 경제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이용한 노동 집약적 분야의 협력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격차를 줄여야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물론 정치, 사회적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문화적 격차는 이질성을 심화하고 상호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벌립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정신과 공존의 철학으로 공감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습니다. 내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주먹을 듭니다. 이것은 주체와 객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주체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객체입니다. 이것은 객체와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거울 속 상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나요?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남한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를 원하는 쪽이 먼저 변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이것이 남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를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상대를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늘 배웁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늘 인식하고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태도가 급변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변해? 북한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 부분에 관한 한 늘 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 태도를 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가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남한이 먼저 변해야 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남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숙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 해법을 안보 접근법으로 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서적일까요? 안보 접근법, 글쎄요. 성서적 통일 해법은 화해 평화 접근법입니다. 안보 접근법을 파기하자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아니, 파기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성서는 안보 접근법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인 미가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안보 접근법이 성서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화해 평화 접근법이 성서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성서적 통일해법은 화해 평화 접근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 북의 체제 보장을 토대로 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공전,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은 화해평화 접근법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둘러싸고 극한적 대결까지 불새해온 한국 및 주변 관련국 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대안적 해법이 바로 화해 평화 접근법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화해 평화 접근법과 안보 접근법을 좀 더 들여다보죠. 화해 평화 접근법은요, 상반돼 보이는 사고와 실천 방식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곧 분단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 갈등의 의견, 대립의 의견, 이런 상반돼 보이는 사고와
그리고 상반돼 보이는 실천 방식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곧 분단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보는 것이 화해평화 접근법입니다. 극과 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극과 극이 부딪힙니다. 바로 여기에 정반 합이라고 하는 부딪히면 거기에 반드시 합이 나오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증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변증법적 통일이란 남북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질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돼 가게 만드는 공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결혼하신 분도 계실까요? 네. 남녀가 만났을 때, 부부가 만났을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과 다른 방식과 다른 스타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연애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나도 또한 동일하게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되고 공존을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증법적 통일이란 남북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수용하고 그 이질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통합돼 가게 만드는 공존의 조화. 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사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보접근법은요. 분난과 전쟁 이래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안보접근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무기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경쟁합니다.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가 발생하는 거죠. 네. 끊임없이 북의 남침 계획, 북의 남칠 도발의 기운, 뭐 등등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합니다. 결국 안보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기와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방법론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나 안보접근법이 횡행할 때였습니다. 남한에서는 1990년 전후로 동서냉전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이 안보접근법이 횡행했고요. 냉전 이후 크게 두 갈래로 분화됐으나 그 위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갈래가 화해평화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보접근법이 남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다가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면서 화해평화접근법이 대두되고 그래서 지금은 화해평화접근법과 안보접근법의 이 두 갈래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화해평화접근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햇볕 정책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햇볕 정책을 계승한 바로 그것이 화해평화접근법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평화접근법 실현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테러리즘 공포와 군사적 긴장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말이 있어도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 또는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답이고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대로 강의 노트를 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강의 노트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부분 정리해 놓으셨겠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되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8주차는 없고 1주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매주차 강의 노트 앞에 본인 이름과 학번을 적으십시오. 2주차, 3주차, 4주차 맨 앞 페이지에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학번을 적어 두십시오. 눈에 잘 띄게. 세 번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강의 노트 정리한 부분들을 연속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과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하기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비추어 가며 설명을 30초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영상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6월 26일까지 3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작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삶에 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